자, 중국발 황사가 오늘 한반도를 터쳤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길에 다니면서 이게 목이 칼칼하다 이 정도가 아니라요. 이게 뭐가 목에 자꾸 들어오는 것 같다 이렇게까지 느끼는 상황까지 왔는데요. 어제 중국은 굉장히 극심한데 중국 내에서 반응이 이런 게 나왔어요. 흙이 입에서 씹힐 직전이다. 그리고 여기 화면 보시면요. 지금 어제 중국의 모습인데요. 이 모습은요, 거의 무슨 지옥을 연상케 합니다, 지금요. 앞이 안 보이는 차원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요. 지금 고속도로 보이는데요. 길에 이렇게 모래가 쌓였어요. 아예 날라온 겁니다. 이게 무슨 눈을 치는 것처럼 이렇게 흙을 퍼내는 모습까지 어제 중국에 있었는데요. 자, 이게 어제 중국의 모습이고요. 시간이 흘러서 이 황사가 오늘 우리를 새벽부터 덮쳤습니다. 지금도 황사가 있는데 바로 이게 서울 시내 전경 모습입니다. 여기 보면 요 가운데 우뚝 솟은 빌딩 보이죠? 이거 강남 쪽인데요.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멀리서 보면은요. 아, 뿌연해요. 중국만큼은 아니지만 우리도 굉장히 극심한 상황을 보이는데 사실은 이 사진이 이렇게 좀 압축이 된 건데 조금 더 멀리서 보잖아요. 그럼 위에 하늘이 보입니다. 그럼 하늘과 황사가 낀 그 하늘 사이가 아주 뚜렷하게 화면에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서울이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다음은요. 그래픽이 몇 가지 좀 있는데 소개해드리죠. 이게요. 보세요. 이게 중국과 우리나라 지금 황사 덮쳤는데요. 이겁니다, 지금. 이 빨간색이 황사예요. 이게 지금 우리로 왔어요. 넘어왔죠? 지금 우리가 이런 모습이고요. 이 덩어리가 우리나라에 있다 넘어가는데 지금 일본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어제 중국에 이 덩어리들이 있었죠.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요, 옆에 보겠습니다. 전국이 지금 다 빨간색입니다. 자, 미세먼지 매우 나쁨입니다. 매우 나쁨. 근데요. 이 매우 나쁨 단계의 수치가 있는데 이 수치로 측정이 안 돼요. 이 매우 나쁨 수치의 기준을 3배 이상 뛰어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극심한 상황. 황사 위기 경보 단계를 주의로 격상된 상태입니다. 주의면은요 아주 심각한 일이 그리고 경제적으로 타격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단계를 뜻한다고 합니다. 전국이 빨갛습니다. 지금 전국이. 자, 그럼요. 이 황사 상황과 관련해서 지금부터 전문가 연결해서 좀 자세히 짚어볼 텐데요.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 지금 전화로 연결돼 있는데요. 맹소영 칼럼니스트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우선 가장 궁금한 게요. 이번 황사 보니까요. 뭐 우리나라도 워낙 많은 분들이 경험하고 있지만 오늘 유독이 심한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요? 황사는 늘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황사는 말 그대로 누런 모래먼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막 지역에서는 늘 황사는 만들어지죠. 근데 문제는 이 황사가 발생해서 가깝지 않은 우리나라까지 밀려왔다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런 조건이 올해에는 굉장히 자주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삼박자가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일단 황사의 발원지인 고비 사막과 내몽골 고원 등이 강수량이 적어서 매우 건조해야 됩니다. 여기에 이 지역에 강한 바람이 불거나 상승 기류를 발생시키는 저기압이 발달해서 이 사막 모래가 상승 기류를 타고 수킬로미터 상공으로 뛰어줘야 됩니다. 마지막 조건은 한반도의 북쪽에서 대륙 고기압이 발달해서 사막 모래를 한반도에 향하도록 북서풍이 불어줘야 되고 우리나라 부근에서 지상으로 이 황사를 눌러줘야 되는데 지금 이 세 가지 조건이 너무나도 맞아떨어져서 또 그리고 올해에는 이런 조건들이 자주 발생했기 때문에 실제 평년보다 자주 황사가 급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자주 온다. 그럼 각오를 해야 된다는 뜻을 돌리는데요. 일단 오늘 이 황사 이거 언제쯤 좀 말끔하게 사라집니까? 이 황사의 영향으로 입자 크기가 최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에 달하는 미세먼지 농도가 어젯밤 10시경부터 급격하게 치솟았습니다. 거의 평소에 10배 가까운 수치까지 새벽 1시에는 서울의 경우에는 459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많은 지역에서 200 마이크로그램을 웃돌면서 보통 미세먼지 농도가 한 150 이상부터는 매우 나쁨이거든요. 평소에 좋음에서 보통 수준의 3, 4배인데 내일까지도 전 권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려하시지 않으셔야 될 게 추가로 황사가 유입되는 것은 아닌데요. 오늘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황사가 축적된 상태에서 그대로 재순환이 되겠고요. 그리고 바람이 약해지면서 대기 정체까지 더해지면서 미세먼지가 그대로 축적돼 전 지역에 고농도 상태가 수시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내일 늦은 오후에 퇴근길 무렵부터는 매우 나쁨 단계가 나쁨 내지는 보통 단계까지 내려오는 곳이 많아지겠고요. 모레인 금요일에는 비가 옵니다.
오전부터 제주와 전남 남해안 지역부터 비가 내려서 오후에는 충청권까지 확대가 되는데 이때 좀 비로 황사가 씻겨 내려지면서 좀 대기질이 일반적인 날과 똑같이 좀 청정해지겠습니다. 사실 어제 전국적으로 돌풍이 불었는데 그것 때문에 산불이 더 확산되고 그러는데 이런 날 좀 돌풍이 좀 있었더라면 하는 생각도 좀 드네요. 자, 그럼 황사가 자주 올 거고 굉장히 심각하다는 건데요. 사실 이 황사와 관련해서 우리가 만든 게 아니거든요. 중국으로부터 날아오는 건데 그렇다면 중국 당국이 뭘 해줘야 근본적으로 해결될 건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지금요? 중국 당국이 뭘 하는 일이요? 사실 이번 황사로 인해서 중국도 국토의 3분의 1이 황사로 최악의 황사로 덮쳤습니다. 그래서 황사 예방을 위해서 중국 역시도 굉장히 예방이 절실하다는 거를 알고 있을 텐데요. 예. 최근 황사의 발원지인 몽골 지역의 강수량이 줄어든 가운데 기온 상승폭이 타 지역에 비해서 2배에 달해서 겨우내 얼었던 땅이 예년보다 빨리 녹고 또 건조해지기 때문에 황사 자체가 발행하기 쉬운 조건이 됐습니다. 여기에 기후변화로 강한 폭풍이 자주 일어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기후변화로 초래된 원인들을 좀 중국 탓을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전 세계가 안고 가야 될 문제기는 하지만 다만 중국 정부가 좀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은 매년 내일먼구와 간수, 신장 지역을 중심으로 2,000제곱킬로미터가 넘는 가량의 사막으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무분별한 방목 그리고 지하수의 대량 개발, 가뭄으로 호수와 강이 말라붙어서 사막 지역이 더 늘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막 지역화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단은 대표적인 게 조림 사업을 좀 추진해야 되는 게 중국이 가장 좀 시급하게 해줘야 되는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좀 나무를 많이 심어줘야 된다는데 이게 또 단기간에 되는 건 아니라서 또 걱정이긴 하네요. 자, 마지막 질문이지만 가장 중요한 걸 수도 있어요. 행동 요령입니다. 이런 황사, 극심한 황사가 왔을 때 어떻게 되는데 일단 건강하신 분들이 좀 주의할 점 그리고요. 약간 만성질환자나 호흡기가 약한 노약자들이 주의할 점을 각각 나눠서 행동 요령을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황사가 생기면 좀 출입문을 닫고 황사 유입을 차단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건강한 사람일지라도 일단은 좀 유해한 황사가 이제 인체에 들어오지 않도록 좀 예방해야 되는 거는 다 마찬가지인데요. 예. 황사 입자 크기는 입자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입니다. 미세먼지 크기인데 이것은 흡입이 가능한 입자로 코나 입 상기도에 갇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선식, 기관지염, 폐렴, 알레르기, 비염, 규폐증 등 호흡기 질환에 굉장한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이 부분에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그 강도가 더 심하겠죠. 그리고 또 호흡기와 이런 피부 또 눈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야외 활동을 좀 삼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외출을 해야 될 경우에는 반드시 좀 차단할 수 있는 KF80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하고 그리고 외출 뒤에는 몸이라든지 머리나 이런 몸에 좀 달라붙은 황사를 좀 깨끗하게 좀 제거할 수 있도록 위생 관리도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외출하실 때 마스크 착용하시는 거 이게 가장 손쉬우지만 현실적인 방법일 수 있겠네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방금 중간중간에 사진 나갔는데 중국 사진은요. 그냥 빨간색입니다. 빨간색이요. 빨간 모래가 그냥 하늘을 가득 채웠군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로 넘어온 상황이니까요. 지금 밖에 나가실 때는요. 가급적 외출 좀 자제하는 게 좋은데 꼭 나가야 되면 마스크는 꼼꼼하게 챙기셔야겠습니다. 딸내미는 이제 항소를 한 상태고 항소가 진행되어야 되는데 그 학교 문제가 확정되면 보건복지부에서 의사 자격 문제에 대한 취소를 하게 되면 또 그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는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딸은 현재로는 이제 무의촌에서 무료 봉사하고 있고 지난 한 10년간 의대 공부하랴, 의사 자격 시험 보랴, 인턴하랴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은 상대적으로 시간이 나서 지금 여기저기 맛집 돌아다니고 한 10여 년간 전혀 공부만 하다가 지금 즐거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앞으로 오래 더 하라, 오래 더 쉬고 놀아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이번 이슈 제목으로 확인해 보죠. 영상으로 먼저 조국 전 장관이 등장하는 거 보셨죠? 관련 있습니다. 당당한 가족인가? 조국 출마설까지. 당당하게 살겠다고 스스로 밝힌 가족이긴 한데
과연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출마설 얘기가 정치권 안팎에서 있다 그러죠. 이 얘기 두 가지로 나눠서 좀 짚어보겠는데요. 지금 방금 전에 영상이 북 콘서트에서 조국 전 장관이 발언을 하는 모습인데요. 어제 있었습니다. 어제. 근데 여기에서는요. 저 얘기 말고도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또 다른 영상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이게 사람이 정신적으로뿐만 아니라 몸이 좀 이렇게 안 좋아지면 정신적으로도 힘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뭐 본인으로는 이제 걱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뭐 병원비, 수술비, 변호사비 이런 거 외에도 당장은 엄마로서 딸이 학교 문제가 이렇게 되면 또 충격받고 자기의 문제도 충격받지만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지금도 또 상대적으로는 좀 안정되어 있고 지금은 형집행정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직접 뵈면은 어머니 항상 이렇게 되게 웃고 계시고 제가 이렇게 좀 활달하게 이렇게 다니는 것에 대해서 엄청 좋아하세요. 네. 그래서 그런 걸로 좀 낙을 가지시는 것 같고 어머니도. 지금 조국 전 장관 어제 북 콘서트에서 뭔가 얘기를 하는데 아내 얘기를 꺼내면서 병원비, 변호사비, 돈 걱정 얘기를 하고 있다. 돈 걱정을 하고 있다. 이 얘기를 꺼냈거든요. 그러자 오늘 많은 분들이 또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바로 영치금입니다. 다시 한번 불러오죠. 이겁니다. 얼마 전에도 전해 들었는데 영치금 최근 한 2년 정도 사이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수감되신 분의 가장 많이 영치금 받으신 분이 누군가 1등부터 10등을 꼽아봤어요. 처음에는 이름이 안 알려졌는데 그 위에 알려졌죠. 1등이 바로 정경심 전 교수입니다. 무려 2억 4천만 원이 넘어갑니다. 2등과는 거의 2배 이상의 차이를 보내는 금액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돈 걱정 얘기를 좀 꺼냈거든요. 자, 김연아 전 국민의힘 의원께요. 굳이 돈 걱정을 하고 있다. 이 얘기를 꺼낸 질문을 받았으니까 얘기인데 굳이 이걸 꺼냈단 말이에요. 이건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저렇게도 많은 영치금이 쌓이고 있는데 또 예. 돈 얘기를 하신다는 얘기는 저 영치금을 일종의 계속 후원금을 받는 계좌를 활용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듭니다. 저는 이제 조국 장관 일가를 보면 참 분노의 지점도 있지만 또 개인적인 거로 보면 가족사 입장에서 보면 안타깝고 측은하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요즘 일련의 저런 활동을 좀 보면서 이게 측은한 게 아니라 좀 분노가 솟아오르네요. 예. 감방 생활을 하면서까지도 저렇게 경제적인 이득에 대해서 계속 뭔가 추구하고 있고 또 저 영치금이 상당 부분 어느 정도 한정된 금액 빼놓고는 다 개인의 계좌로 넘어간다 하더라고요. 그러죠. 예. 300만 원인가 그 이상이면 넘어간다 네, 그러죠. 또 세금이 부여되는 돈도 아니고 물론 변호사비 그다음 병원비 힘들겠죠. 그러나 저렇게 남의 돈으로 후원을 받아서 감방 생활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뭐 수년 전에 유행했던 어느 드라마 제목이 생각납니다. 슬기로운 감방 생활. 아버지는 밖에서 재판받으면서 출판기념회에서 또 돈을 모으시고 엄마는 감옥에서 영치금으로 또 돈을 받으시고 그 돈을 갖고 입학이 취소되고 의사면허가 취소될 딸은 그동안 공부 많이 했으니 맛집 돌아다닌다고 하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를 잘 모르겠고요. 예. 결론이 어떻든 간에 과정이 어떻든 간에 저는 국민들에게 좀 죄송해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좀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예인들이 음주운전을 해서 이렇게 들통이 났을 때 예. 사실은 모든 프로에서 하차하고 좀 자숙하는 기간을 갖죠. 그렇죠. 통상 그렇습니다. 예, 연예인들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나라의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을 했었고 또 엄마는 대학 교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 뭔가 좀 자숙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자숙은커녕 지금 오히려 저런 식으로 남들은 상상도 하지 못할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도대체 저 가족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저는 진짜 이게 분노가 치밀어서 더 이상 뭐라고 평을 못 하겠습니다. 사실 조국 전 장관은 지금 뭐 돈 걱정 얘기, 그러니까 아내가 그런 걱정을 하고 있다라고 소개를 했는데 사실은 본인이 저서를 통해서 인세가 상당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저 북 콘서트 역시도 책에 관한 소개를 하는 자리거든요. 이걸 지금 전국을 다니면서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책 판매량이 늘 테고 그렇다면 인세가 들어올 테고 그 금액이 많을 거라고 추정은 되고 있는데 이건 또 뭡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지금 그 돈으로 변호사비에 다 충당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 가족들의 특징이 있어요. 재판을 받을 때마다 자기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심에서 어떤 판결이 나면 계속 항소를 해서 시간을 끌고 있죠. 일반인들 저렇게 재판 오래 하기 쉽지 않습니다. 변호사비 많이 들어요. 근데 도대체 저는 가사를 탕진해가면서 재판을 하나 했더니 알고 봤더니 다 남의 돈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아니 저게 가능합니까? 자, 이 상황 지금 뭐 여러분들이 아마 기사를 통해 접하고 계실 텐데 이와 관련해서요. 국민의힘 소속인 이제 천하람 변호사, 우리 앞서서는 당대표 후보 출마도 했었죠. 지금 당협위원인데 그 내용 오늘 좀 이 언론 쪽에서 한마디를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꺼냈는데 조국 수호대 안고 가겠다. 책도 사주고 후원도 하고 조민 씨도 아이돌처럼 활동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거 아니냐. 약간 이런 뭐랄까 이거를. 평가입니까? 진단입니까? 아무튼 이런 의견을 좀 냈어요. 상황이 좀 이렇습니다. 김용주 전 민주당 의원님. 실제 지지자들이 또 반응을 보일까요? 저는 돈 얘기를 꺼내고 그러면 그러니까 책도 많이 팔아주고 더 영치금도 더 보내고 이런 반응이 있을까요? 그럼 또? 이제 제가 보니까 이제 정치적 팬덤하고 연예 일반 팬덤이 비슷해지는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가령 이제 임영웅 씨가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지만 어떤 자동차 광고를 했더니 팬들이 그 자동차를 사줬어요. 엄청난 금액인데 그게 믿기지 않죠. 실제로 그 자동차를 샀다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을 위해서라는 이유겠죠. 그러면 네. 아무래도. 그래서 일반적인 굿즈를 사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래서 예. 최근에 광고하는 것이 상당한 어떤 그 단순한 이미지의 문제가 아니라 팬들이 그냥 그 제품을 사게 하거나 예. 그런데 직접적인 영향을 갖고 있고 오히려 지금 이 상황은 오히려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의 말하자면 탈정치화된 상황에서 연예인과 정치인이 구분이 모호해지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단어가 나와서 포스트 모던과 탈정치화라는 굉장히 예. 심각하고 어려운 단어를 설명했는데 아무튼 그건 차치하고요. 현실적으로 아무튼. 정치를 할 수 없고 예. 우선은 뭐 이분이 정치적 예컨대 형을 지금 1심 유죄로 판결을 그렇습니다. 받은 상태잖아요. 예.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왜 포스트 모던 얘기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저분은 정치적으로 이미 꺾여진 사람이에요. 어찌 보면 감방에 가기 일보 직전인 사람한테 저렇게 많은 영치금과 후원금과 뭐 지역 갈 때마다 환대를 한다는 것은 근대적 사회적 어떤 접근 방법이 아니죠. 그게 탈모더니즘 뭐 이런 네. 뜻입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네. 성격입니까 그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젊은 사람들의 새로운 변화들이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고 다만 그거 자체가 과연 정말 저분이 법무부 장관을 하셨기 때문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법적인 문제가 있고 예. 또 방금도 제가 걸리는 부분이 뭐냐 하면 예. 인턴이 가짜라고 얘기하는데 인턴 하느라고 바빴다. 예. 좀 쉬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 내 구조도 저는 이해가 사실은 잘 안 돼요. 뭐 10년 동안 공부하니 고생했다 예. 쉬어라 약간 이런 취지잖아요 지금. 예, 공부는 했겠죠 뭐. 놀진 않았겠는데 제가 봤을 때 인턴다운 인턴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니 서울대 법대 교수 또 영문과 교수가 부모가 그런 분들인데 인턴의 개념 자체를 일반하고 다르게 여긴다. 예. 몇 시간 세미나 참여한 걸 인턴이라고 하면서 그것도 했다고 예. 논의하는 것 자체가 사실 일반인들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지경인데 그걸 당당하게 얘기하면서 돈도 거두고 있는 현상 쉽게 이해가 안 되는 현상이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이번에 민주당 소속이신 설주환 범주리 부위원장께 네. 조민 씨 얘기 좀 해볼게요. 네. 딸인 어제도 요즘에 보면 북콘서트에 거의 같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같이 네, 가서 네. 뭐 책 얘기도 네. 하고 자기 가족 얘기도 꺼내놓고 그래요. 근데 지금 일각의 시각, 특히 이제 여권에서 그런 시각이 많아요. 그런 분들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지금 보면은 자수구를 할 때인데 네. 지금 사실은 법적으로 입시 비리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자수구를 할 때인데 지금 조국 전 장관은 딸까지 아빠처럼 활동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네. 민주당 소속으로서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아니 근데 저분들이 뭐 민주당 뭐 조국 교수가 민주당 당적을 가지신 적도 없고 예. 뭐 본인도 민주당과의 결별을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미 선언을 근데 하셨거든요. 민주당 정권에서 활동하셨잖아요. 네, 뭐 활동을 하셨지만은 예. 뭐 당적을 가지거나 본인이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참여를 하겠다는 얘기는 절대 하신 적이 없어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저희 당의 지지자들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예. 저는 관심이 없는데 저는 민주당이 조국의 강을 넘어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고요. 넘어선 거 맞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민주당은 조국의 강을 이미 넘어섰다. 지난 예. 대선을 기점으로 해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조민 씨가 저러는 거 참 뭐 어떻게 보시는 분에 따라서는 호불호 충분히 갈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너 지금
지금 입시 비리 저질러 가지고 지금 재판도 1심에서 패소하고 예. 그런 건데 이렇게 다니느냐. 근데 참 일면 생각을 해보면 또 그렇다고 창살 없는 감옥에 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조국 전 장관의 어떤 이러한 뭐 영치금, 이제 정경심 교수에 대한 영치금 문제라는 이런 부분, 뭐 지지자들을 탓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 받는 정경심 교수를 탓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이런 거라면 정말 오히려 그 강용석 씨 예전에 경기도지사 후보 나왔던 하루에 유튜버를 해가지고 18억을 모금했어요, 후원금을. 근데 그분은 그 후원금을 가지고 오히려 위법을 저질렀어요. 본인의 어떤 선거를 위해 쓴 것이 아니라 저는 그런 거를 오히려 이렇게 후원금을 받는 걸 뭐라 할 게 아니라 그 뒤에 어떻게 사용하였는가 이것으로 위법을 하거나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감시의 눈을 보내야지 오히려 이런 부분이니까 어떻게 쓰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저는 충분히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조차도 비판도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국 교수 가족이. 왜 그러냐면 조민 씨도 자기의 어떤 SNS에 댓글 환영한다, 악플 환영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한 것은 맞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한테 그럼 너 돈 없이 살아야 돼. 너는 창살 없는 감옥에 집에만 있어야 돼. 이렇게 하는 것도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생활을 할 수도 있고 경제 활동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후원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설명해 주셨는데 자 이번에 신지호 전 의원님 앞서서 봤던 영상 중에 조국 전 장관이 한 대목 중에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딸인 조민 씨의 의사 면허가 취소되면 또 소송을 할 거다.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그 문제가 되고 있는 재판이 나왔는데 항소한다는 뜻도 밝혔잖아요. 근데 또 덤덤 더 가서 이제 자기 이 의사 면허까지 나중에 문제가 될 경우에는 그때도 항소를 계속 할 거라고 그런 의지를 밝혔거든요. 자, 이 의미는 결국은 입시 비리를 인정할 수 없다는 뜻입니까? 당연하죠. 당연하고. 그러니까 뭐 저는 조국 전 장관의 멘탈하고 이재명 대표의 멘탈하고 누가 좀 더 셀까. 하여간 뭐 본인에 대한 의혹 제기되면 전면 부정 아닙니까? 그리고 오히려 이게 다 정치 탄압이고 보복이고 뭐 이런 건데 조국 전 장관 그 가족이 한 번이라도 뭐 자그마한 그 의혹에 대해서라도 인정한 적이 없죠. 사과, 인정? 이건 없었던 것 같네요. 그러니까 조국 하면은 딱 그 떠오르는 게 상식 파괴입니다. 그간의 이 한국 사회가 수십 년에 걸쳐서 축적돼 온 뭐 이게 정치적 성향이 어떻고 이런 걸 떠나서 그리고 저럴 때는 부끄러워하면서 좀 자숙해야 된다. 이게 사회적 통념인데 그런 사회적 통념과 그런 상식을 파괴하고 못 보던 좀 굉장히 엽기적인 행각을 하고 있는데 아까 김영주 전 의원님 말씀하셨던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 그거 같은 맥락입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 게? 김영주 전 의원은 굉장히 아름답게 표현해 주신 거고요. 저는 엽기 행각이죠. 저거는 뭐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뭐 그렇게 뭐 미학적인 그 논평할 때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저 정도 되면 영치금도 영치금이고요. 그 조국 전 장관이 이번에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 이번에 조국 전 장관이 낸 책 그 법고전 산책인가요? 그 추천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전에 낸 책도 있죠. 그렇습니다. 책이 여러 권 됩니다. 제가 듣기로는 뭐 책 인세로 2억 원 이상 벌었대요. 그러니까 저 정도 되면 저거는 이제 패밀리 비즈니스구나. 정경심은 영치금으로. 조국은 인세와 저걸로 거의 이제 패밀리 비즈니스에 나선 거 아닌가 보입니다. 설주환 부위원장하고 이제 신지호 전 의원님이 아주 약간 좀 이렇게 양쪽 끝에 있는 의견을 좀 주신 것 같은데 자 이런 가운데요. 이 어제 있었던 북 콘서트에서 뭔가 어떤 심경일까요? 뭔가 질문을 받고 한 얘기가 있는데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들어보시죠. 전달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돌아가고 싶다면 2019년 8월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네, 뭐 길게 답은 안 드리겠습니다. 설주환 전 부위원장께 2019년 8월을 저희 제작진이 좀 찾아봤어요. 그때가 도대체 무슨 때인가 보니까 이거예요. 청와대 민정수석을 각 마치고 서울대 교수로 복직을 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아직 법무장관이 되기 전상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떠나서 다시 학교로 돌아오고 그다음에 법무장관 되기 직전이에요. 이때 시점을 콕 집어서 얘기했어요.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이거는 글쎄요. 어떤 심정, 뭐 한탄일까요? 아니면 누구에 대한 원망일까요? 아니면 뭡니까 이거는? 이거 여러 가지 감정이 아마 섞여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조국 교수 프로필을 보면요. 2019년 9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단 한 달,
정도가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 직전인 이제 8월이겠죠. 그때입니다. 아마 본인이 인생에서 어떤 결정의 순간이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결정기. 그렇죠.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으로서 어찌 보면 이제 내각에 참여를 하고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그러니까 어찌 보면 반정치인이거든요. 그리고 검찰 개혁을 이끄는 입장으로서 법무부 장관을 수락을 했었었는데요. 지금 조국 장관이 전 장관이 얼마 전에 또 다른 유튜브에서도 이런 질문을 받았었어요. 예. 그때 대답은 뭐였냐면 자신은 그때 돌아가서 똑같은 결정을 하겠냐고 했었을 때 자기는 만약에 이런 상황을 알고 있었다면 자신은 똑같은 결정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는 법무부 장관 쪽에 대한 선택은 안 했을 거라 이 뜻입니까? 네, 법무부 장관에 대한 어떠한 예를 들어서 임용을 하더라도 본인이 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후회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오히려 본인에 대한 사법적인 처리뿐만 아니라 가족들 모두가, 특히나 배우자가 지금 어찌 보면 형을 확정받아가지고 4년의 형을 지금 복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 얘기의 숨은 이 심정은 후회입니까? 본인에 대한 후회와 자기를 어떤 임명권자에 대한 원망은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본인이 그런 결정을 했다라는 어떤 자신에 대한 후회가 더 깊지 않을까. 얼마 전에 조국 전 장관이 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원망하십니까라는 취지의 질문을 받았을 때 맞습니다. 답을 안 하겠다 그랬어요. 네, 그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솔직히 저 상황을 민주당 지지자들 아니면 조국 교수를 지지하시는 분들도 되게 문재인 대통령 원망도 많이 하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 그때 그렇게 강행을 했었을까. 근데 당시의 상황을 보니까 청와대에서는 굉장히 철회를 하려는 기류가 강했다라고 해요. 근데 당에서는 임명을 해야 된다. 왜 그러냐. 조국 교수를 나중에 어찌 보면 민주당의 어찌 보면 대선 후보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사실은 문재인 정부 초기에 조국 전 수석 그렇죠. 사실 굉장히 주목을 받던 상이었거든요. 그럼요. 차기 대선 주자들 중에 한 그런 명에 얘기도 있었어요. 속했었어요. 그렇기 예. 때문에 당에서는 어찌 보면 당의 또 다른 인재를 풀을 늘려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강행을 요구했었었고요. 예. 청와대 내에서는 상당히 좀 철회 기류도 상당히 많았다고 해요. 근데 어찌됐건 간에 임명권자인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심을 하신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국 교수가 자의가 더 컸던지 타의가 더 컸던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마 다시 돌아가신다고 한다면 본인의 결정에 대한 후회를 더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요. 지금 본인이 돌아갈 수 있다면, 시간을 거꾸로 돌릴 수 있다면 2019년 8월로 가고 싶다라고 했어요. 그거와 관련이 있을까요? 어떨지 모르겠는데 화면에 있습니다. 내년 총선 전주울 출마설이 정치권에 살짝 회자가 됐어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아주 묵직하게 온 건 아니고 이런 얘기를 꺼내고 이런 얘기가 있나? 이렇게 좀 들리는 정도였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자 여기 보면 조국 전 보좌관, 황현선 전 보좌관이 조 전 장관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또 딱 설명일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게 좀 언론에서 나온 내용인데, 요거는 김용주 전 의원님께 전주울 출마 이게 가능한 시나리오입니까? 그리고 하필이면 또 전주울입니까? 이건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이건 설명 좀 해주시죠. 저는 말 그대로 조 전 장관이 전주울 출마설은 그렇게 가능성이 높지 않다. 다만 앞으로 북콘서트가 한 일주일 정도 뒤에 전주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연히 모객을 위한 어떤 홍보 활동이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그보다는 방금 전에 하면은 뭡니까? 부산에 가서 자이언트 야구복을 입지 않습니까? 그렇죠. 야구복을 입었어요. 부산에서도 통하고 전주에서 통하고 수도권에서 통한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대선 후보 반열에 가고 싶다는 것이지. 그런 의지를 읽으셨어요, 거기서? 네.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지금도 업무론적으로 보면 왜 대통령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검찰총장으로 앉혀놓고 나를 법무부 장관 해서 나의 험결을 드러나게 했나? 아예 서울대 교수로 바로 대선 후보가 되지. 그런 후에 첫 번째 후에는 어쨌든 이 사단으로 인해서 가족이 3년째 4년째 뿔뿔이 흩어지고 다른 딸대로 의사가 안 되는 이 사단을 괴로워하는 부분이고, 다른 이기적인 마인드는 나의 험결이 왜 이렇게 드러났을까? 완벽한 나의 말하자면 아주 매력적이고 지식적이고 말하자면 대선 후보의 면모를 드러낼 수 있는데, 그때 법무부 장관을 대통령께서 안 시켰으면 나의 이런 험결이
아무 문제 없을 텐데.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검찰총장 안 시켜도 됐을 텐데. 예. 그런 것들이 나는 교차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주 복잡한 심경이 막 섞여 있다. 그게 2019년 8월로 돌아가고 싶다의 그 말에는 담겨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심경이라는 게 해석을 해 주셨어요. 아무튼 뭐 북 콘서트는 계속 한다 그러죠. 뭐 전주에서도 한다 그러고 뭐 계속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뭐 주목을 받는데 할 때마다 이 많은 분들의 귀를 잡는 얘기를 지금 꺼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다뤄지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 제목입니다. 이재명을 보는 서로 다른 시선이 있다. 여기 보면 VS 있죠? VS 가운데. 위험인물로 보는 시선 아니면 지켜줄게라고 보는 시선. 완전 다르네요. 위험인물로 보라는 거는 당신 안 돼 이거지만 지켜줄게는 괜찮아. 내가 보호해준다.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요. 이렇게 시선이 갈리고 있다. 이런 제목입니다. 자, 그럼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어제 외신 기자 간담회를 꽤 오래 진행했습니다. 원래 예정된 시간보다 한 20분 정도 더 추가적으로 진행이 됐거든요. 그리고 많은 질문 받고 답변했는데 일단 첫 번째 영상이 있습니다. 그 내용부터 확인해 보시죠. 제 주변의 분들이 이 검찰의 수사를 받다가 그것도 본인들이 문제가 아니라 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유명을 달리한 점에 대해서는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들의 사망에 대해서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더 이상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외신 기자회견에서 이런 질문과 답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 참으로 수치스럽다고나 할까? 좀 그렇습니다. 집안의 문제는 가급적이면 집안에서 해결하는 게 좋은데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통역을 거쳐서 질문도 받고 또 통역되고 막 이랬어요. 외신 기자 간담회요. 자, 김연아 전 의원님. 통상 우리나라에 주재하고 있는 외신 기자들이 우리나라 정치를 상대로 저런 간담회, 기자회견을 하면은 사실은 대외관계 이런 거 그리고 각자 자기가 소속된 나라에 관한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어제는요 마치 국내 기자들이 하는 질문처럼 나왔거든요. 이런 걸 외신 기자들이 물어봤다는 거 이거 무슨 의미로 봐야 될까요? 이재명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온통 관심사가 그거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런 모습이 있었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뭐 하나의 전 조각이라고 생각하고 예. 이렇게 많은 혐의를 받고 예. 또 일명 한국에서 이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것이 아마 이재명 대표 때문에 나온 정치권의 하나의 단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과거에는 그런 단어를 잘 안 썼죠. 그렇죠. 그리고 저 정도까지 혐의가 있으면 당대표를 그만두거나 당대표에 나오지 않죠. 그런데 예. 정말 기이한 단어를 만들고 있는데 외신 기자들이 봤을 때는 아마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신기했을 것 같고 그 질문을 벗어날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그 사법 리스크의 한 조각이죠.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5명이나 목숨을 끊었다. 극단적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요. 이것도 참 흔치 않은 일이죠. 근데 저는 어제 그 이재명 대표의 발언 중에 수치라는 단어를 처음 봤어요. 수치? 네. 뭐 이런 질문을 받는 거에 대해서 약간 수치스럽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본인도 아마 예상을 못한 것 같죠? 그런 질문이 나올 거를. 그렇죠. 저는 아마 좀 굉장히 속으로는 불쾌하거나 좀 난감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여러 가지 외교 이슈가 많잖아요. 그렇죠. 또 야당 대표로서 대통령과 여당을 공격할 거를 얼마나 많이 준비를 해오셨겠어요. 근데 그 질문보다 왜 이게 나오는가 이겁니까? 준비한 건 하나도 안 나온 거죠. 준비한 건 하나도 안 나오고 전혀 예상치 않았거나 피해가고 싶은 질문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도 본인 수사와 관련돼서 측근들이 안타까운 선택을 한 것에 대해서 위험한 인물이 아니냐고 물어본 거는 저는 굉장히 당황한 질문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주 노골적인 표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위험한 인물 아닙니까?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질문이 나와서 이게 뭐라고 처음에 답을 못하고 약간 헛웃음을 짓는 모습도 있었는데 그런데요. 어제 이 외신 기자 간담회가 끝날 무렵에 주최 측에서 선물을 하나 준 게 있거든요. 그 선물을 주고받는 과정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그 영상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우리가 오시는 거에 감사하려는 것은
제가 선물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받으시고 다음에 꼭 다시 찾아뵙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때리는 정도는 아니죠? 뭐 가서 한번 보세요. 뭐 때리든 뭐를 하시든 그거 가지고 우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다란 거니까 이걸 무슨 몽둥이로 봤나요? 그럼 때리는 건 아니죠. 이런 반응이 나왔는데 모두 농담이긴 합니다만. 근데 이 내용이 알려진 뒤에요.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지지자로 보이시는 분이요. 이렇게 이 커뮤니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또 해석을 올렸더라고요. 외신 기자단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우산이잖아요. 기다란 장우산인데 우산을 선물해 준 이유, 뭐 소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썼어요. 핵심만 보면 이래요. 우산 선물의 의미는 어떤 경우라도 당신을 지켜줄게요라는 뜻이다. 이게 뭡니까? 그럼 외신 기자단이 이재명을 지켜준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하다. 근데 반응이 또 그래요. 그러하다. 외신 기자들도 아는 거지. 이 뭐지요? 좀 더 보죠. 여기 보면 우선 선물의 의미는 지켜줄게. 거친 비바람에도 차가운 눈에도 눈이 부신 햇빛에도 언제나 당신을 지켜줄 거라는 다짐의 의미가 우산 선물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하다. 외신 기자들도 아는 거지. 이게 무슨 반응일까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외신 기자 클럽 관계자가 얘기했어요. 특별한 의미 없습니다. 그냥 연사들에게 원래 주는 선물입니다. 과거에도 그랬어요. 이게 이렇게까지 가나요? 아까 제목이 잘 뽑았네요. 완전 반응이 다르잖아요, 지금. 완전히 다르잖아요, 지금. 자, 신지호 전 의원님. 단순한 선물에도 이렇게 반응이 다른가요? 그러니까 뭐 과민 반응을 한 거죠. 그러니까 뭐 그냥 누구에게나 다 주는 선물인데 뭐 특별히 이재명 대표에게만 준 게 아닌데 저렇게 의미 부여하고 또 이렇게 자족하고 싶어하는 그런 분위기가 그 지지자들 개딸들 내에서 있다. 아무래도 적을 쓰신 분은 지지자로 보이죠. 아무리 네, 봐도. 뭐 당연히 그렇겠죠. 예. 그런데 저는 이제 저거는 뭐 이제 지연 말단적인 문제고 본질적인 문제는 어제 이제 외신 기자 클럽에서 지난달에 있었던 한일 정상회담이라든가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 제3자 변제 방식의 강제징용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해서 맹비난을 했거든요. 맹비난을 했어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님께서는 어떤 해결책을 갖고 계십니까? 이게 물었는데 즉답할 정도였으면 그 문제가 이렇게까지 됐겠습니까?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근데 제가 어제 저기에 참석했던 외신 기자들 몇 명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장 실망한 대목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 비난할 수 있죠. 그러나 본인의 대안은 이거다. 왜 대안을 얘기를 못 했는가? 더군다나 저거를요. 이재명 대표가 자청해서 만들어진 자리입니다. 특별히 지금 지난달부터 계속 굵직굵직한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이벤트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하나의 자기가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런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본인이 자청해서 했는데 최소한의 어떤 그 대안도 안 들어오고 맹 비난만 하니까 더군다나 어제 이제 또 망신살이 뻗친 거는 일본 기자가 민주당이 독도까지 바칠 땐가 이거 현수막 자꾸 내걸고 하는 게 이게 광우병 시즌2 아니냐. 그렇죠. 뇌송송 구멍탁 미국 소고기 먹는다 그렇게 된다. 이 광우병 시즌2 아니냐 그랬더니 그건 팩트체크 해봐야 된다. 그런 현수막 걸렸다는 건 난 모른다. 처음 듣는 얘기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괴담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저 민주당 홈페이지 들어가 보십시오. 이달에 그 선전 보면은 독도까지 바칠 땐가 민주당 홈페이지에 떠 있는 그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일본 기자가 질문했는데 이래요? 이게 무슨 준비를 하고 나온 거죠? 그래서 사실 오늘 많은 언론들이 그런 외교 현안 질문보다 여기에 주목을 해버렸어요. 지금요. 뭐 개인, 뭐 위험 인물 아니냐 이런 질문 나왔다. 이거에 오히려 더 부각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어제도 짧게 소개해드렸는데 이재명 대표가 편의점에 간 상황을 설정한 웹툰이 돌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게 가만히 보면 얼마 전에도 편의점 웹툰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한 명 있잖아요. 한동훈 장관. 그거에 뭐 바쁠 성격 같기도 한데 일단 편의점에 간 이재명. 그리고 여기 피트 편의점 알바생 이재명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편의점 들어가는데 뭐 비켜 하는데 여기 지워졌어요. 이거 뭐 험한 소리가 또 분명히 있군요. 그러더니 이렇게 돼요. 손님 카드 앞쪽에 쏟아주세요. 그러니까는 여기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비켜 하면서 뭐라고 나왔냐면
자동문이 아니야? 예의가 없어. 아래로 갑니다. 그러다 이 알바생이 손님 카드 앞쪽에 꽂아주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다 지워졌어요 지금. 그랬더니 이 알바생이 손님 경찰 부르겠습니다. 그랬더니 감옥 갈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아무튼 뭔가 이 안 좋게 묘사한 것 같긴 하죠. 제가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김영주 전 의원님. 한동훈 편의점 간 웹툰에 아마 대항해서 이른바 좀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에게 반감을 가진 분이 만들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요. 이게 일단 이게 당 밖에서 이재명 대표를 보는 어떤 시선입니까? 이거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오히려 이제 두 웹툰을 비교해 보면 확실히 이재명 대표의 비호감도와 지지도가 한동훈 장관보다 높네요. 그런 것을 얘기하는 이유는 한동훈 장관은 웹툰이 꽤 귀여웠어요. 있는 그대로 매우 사실적이고 재미스러운 공감을. 거기는 이제 따박따박하면서 상대를 당황하는 얘기 자꾸 꺼내놨죠. 일어나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그렇게 거칠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이 웹툰은 매우 뭐라자면 언론에 다루기 어려울 정도의 그 뭐랄까 극한적인 비호감도를 상상시키는 말하자면 감옥이 나오고 예의가 없는 사람으로 나오고 뭐 거친 사람으로만 나오는 것 자체가 역술적으로 보면 어쨌든 비호감도가 제일 높지만 또 한편으로는 야당 절대적인 어떤 다음 대선 후보 1위 이것을 반증하는 어떤 웹툰이다. 주목도도 높다 그만큼. 그렇게 저는 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고요.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매우 거칠고 감옥에 가야 될 사람처럼 또 비도덕적이고 이런 사람으로만 막 그려진다는 것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웹툰에 보면 주목될 지금 두 개가 있는데 일단 여기 작은 글씨로 돼 있는데 이거 크게 확대했어요. 해당 대사는 실제로 한 말을 참고했습니다. 예의가 없어 뭐 이런 거 아마 참고했다는 거죠. 그리고요 여기 보시면 편의점에 들어갈 때 여기 편의점 이름이 대장동 편의점 25예요. 이거 만드신 분이 여러 가지 참고를 하셨군요 보니까. 굳이 대장동 편의점이라고 쓴 건데. 아무튼 이런 웹툰까지 회자가 되고 있어서 뭐 많은 분들이 보셨다 그래요? 이거에 대해서. 어쨌든 저는 웹툰이라도 나와야지 대선 후보 반열에 든다. 김영주 의원님이 계속해서 그래도 인지도가 있으니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거 강조하시는 거 같아요. 그렇죠. 지금요. 한동훈 장관이 지금 여권 대선 후보 1위고 그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인 야권 대선 후보 1위지 않습니까? 뭐 그거는 뭐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한동훈 장관 웹툰에 약간 반격 성격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 양쪽의 지지자들이 서로 지금 시간차가 있는데. 자, 이런 가운데요. 최근에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 이분들 가만히 보면 한쪽은 이른바 친명계로 꼽히시는 분이 있고요. 한 명은 친이낙연계로 꼽히신 분이 있는데 약간 색깔이 뚜렷해 보이죠? 이분들이 설전을 좀 벌이고 있어요. 직접 만나지 않고요. 각각 다른 곳에서 인터뷰 형태로 설전 벌이고 있는데 그 모습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2022년 제가 대선에서 이낙연 캠프에서 일을 하면서 보니까요. 유튜브와 결합했습니다. 비디오하고 결합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유튜브에 무당급 유튜브 지도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지도자들이 유튜브의 무당들이 정치 지도자들하고 결합이 됐습니다. 난 뭐 투표도 못 하는데 저를 그 수박 리스트에 올려놔가지고 야 이걸 만든 사람들은 도대체 뭔가 이게 아마 틀림없이 그 유튜버 무당급들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활동을 열심히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명한 정치인은 안티가 양산된다. 훌륭한 정치인은 안티를 관리한다. 위대한 정치인은 안티를 활용한다. 그래서 대통령이 된다. 멍청한 정치인은 지지자와 싸운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안티를 활용해서 대통령이 된 분이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이에요. 그 영호남 지역감정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안티 많았죠. 근데 그걸 잘 관리했고 활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일 멍청한 정치인은 지지자와 싸우는 거고요. 진짜 지도자는요, 숫자에 많고 적음, 소리에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니고 정치적으로 옳은 것을 택해야 됩니다. 지금 이 훌리건들이 하고 있는 거, 그리고 주술적 유튜버들이 하고 있는 얘기는 한쪽을 극단으로 매도하고 근거 없이 매도하는 거거든요. 이건 나라에 나아갈 방향이 아닙니다. 진짜 정치인은 숫자에 많고 적음,
소리의 높고 낮음에 굴하지 않고 오름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주술사 유튜버들과 정치 훌리건들의 얘기는 그게 아닙니다. 여기에 결합하는 정치인들이 저지른 것이죠. 자, 지금 뭐 한 번의 얘기, 그거에 대한 반응 또 반응 이거예요. 지금 아무리 봐도 친명, 이른바 친낙, 뭔가 이렇게 설전 벌이는 모습인데요. 이런 가운데요. 오는 금요일에 민주당에서 행사가 하나가 있어요. 지금 여기 화면 나오고 있는데 지금 화면에 저 포스터가 있는데요. 이 행사의 제목이 개딸과의 대화입니다. 당사에서 열려요. 당사에서 열리고 뭐 당원전 돼 있는데 시간도 정해져 있죠. 그러면서 뭐 얘기를 듣겠다 이런 취지로 보이고 어떤 분들이 나오는지까지 소개가 돼 있는 저겁니다. 설주환 네. 민주당 부위원장께. 네. 이날 금요일 행사예요. 네. 오히려 이른바 강성 지지층의 대표, 무슨 약간 대표 표현이잖아요. 개딸, 네. 뭐 개혁 개딸의 준말인데 네. 이들의 영향력을 더 키워주는 모양새가 되지 않을까? 이날 행사를 거치면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네, 당원 저는 민주당 당원이시라면 누구나 오셔서 활용할 수 있게 돼 있고요. 지금 제가 보니까 상당히 그 김상희 부의장님이나 뭐 우원식 의원님, 그다음에 정성호 의원님 같은 경우는 소위 개딸들에서는 상당히 뭐 약간 수박 얘기도 들으시는 분들이거든요. 정성호 의원님도 그렇습니까? 네,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게 정치라는 것이 플러스 정치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방금 뭐 정청래 의원 수석 최고나 그다음에 뭐 신경민 전 의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서로 뺄셈 하자는 거예요. 저렇게 하실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인데 물론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이 공천 이제 국회의원 선거 총선이 1년 남은 시점이고 어찌 보면 국민의힘도 개파가 있고 민주당도 개파가 있고 다 정치권에는 다 개파란 게 있어요. 그걸 무시할 수는 없는 현상이고요. 저는 그런 면에서라면 어찌 보면 공천을 앞두고 있는 어떤 개파 간의 갈등이라도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정청래 그래도 최고위원이신데 저렇게 뭐 멍청한이라니 뭐 이런 얘기를 하실 필요도 굳이 없으시고요. 그다음에 신경민 전 의원님도 굳이 뭐 훌리건이라든지 그다음에 주술적 유튜버라든지 다 이분들 민주당 당원이세요. 그러면 이렇게 뭐 그러면 이분들은 정치권에 아예 관심도 안 가지셔야 된단 말인가요? 신경민 의원님처럼 말씀하신다면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은 뭐 예를 들어서 권리당원이면 권리당원이시고 같은 당원이신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설득을 하고 이해시키고 정말 뭐 어찌 보면 자기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유인책을 말씀하시는 게 더 낫지 이렇게 뺄셈의 정치를 하시는 것은 저는 정청래 의원님이나 신경민 두 의원님이 그래도 나름 중진이신데 민주당에서 저런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설주환 부위원장께서는 그만 좀 싸우세요. 지금 계산기 있으면 왜 자꾸 마이너스 누릅니까? 플러스 눌러야지 약간 이걸 강조해 주셨는데 다음 하나 준비한 목소리가 영상으로 준비된 목소리가 하나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재명 대표와 관련돼서 뭔가 전망 또 진단을 하는 목소리가 담겨 있거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 이재명이라는 그 대선 구도가 지금 그대로 가고 있는데 그거를 저는 먼저 변하는 쪽에서 총선 이길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저는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훨씬 더 민주당이 뭐 소위 말하는 개딸과 저 이재명과 거기에 갇혀 있을 때 국민의힘이 다양한 변화를 포용하면서 제가 늘 강조하는 중수청 거기에서 만약 지지를 회복할 수 있으면 그러면 국민의힘이 이기는 겁니다. 김연아 전 의원님, 유승민 전 의원 말은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유지하는 게 국민의 입장에서 약간 득이 된다. 뭐 그 힘이 있다. 동의하십니까? 계속 유지하면 국민의힘의 득입니까? 그게 이제 이미 정치권에서 퍼져 있는 이제 암묵적인 일종의 전망이죠. 그럼 그 이른바 야당복입니까 그게? 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글쎄요. 야당복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국민 전체로 보면 저는 굉장한 불행이죠. 근데 지금 뭐 여승민 전 의원도 말씀하셨겠지만 지금 굉장히 양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지금 이 여야의 문제 또 극렬 지지층만 바라보고 가는 어떤 그런 입장들에 대해서 저는 뭐 충분히 귀담아 들을 만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전에 다루었던 정청래 의원이나 이제 신경민 전 의원의 어떤 그런 발언도 이렇게 보면 글쎄요, 이게 표만 생각하면 어떤 올바름이나 또는 정의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가도 된다는 것인가라고 생각이 될 만큼 좀 참담한 표현이었는데요. 물론 표로 심판받고 표로 선출되는 정치인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저는 정치가 추구해야 되는 아주 순수한 목적
또 본래의 근본적인 목적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 어느 순간 우리가 선거에만 이기면 그 모든 것들을 저버리는 것을 너무나 당연시하는 사회가 됐고 또 그렇게 해서 계속 정치적 생명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계속 두각을 나타내는 이 현상이 우리가 정말 지켜야 되는 정치의 최소한의 어떤 근본, 선 이런 것들을 자꾸만 잃어버리게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뭐 저는 지금 유승민 의원 의견에 뭐 이런 면에서 동의합니다. 지금 여야 모두 변해야 합니다. 자기 지지자들뿐만이 아니라 국민과 예. 국익을 위해서 보고 정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받아들일 내용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야당 상황 좀 집중적으로 전해드렸는데 지금부터는요 여권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제가 좀 몇 가지 나눠지는데요. 우선 여권과 관련된 첫 번째 이슈 제목으로 보시죠. 바로 이 제목입니다. 국무위원들 국회에서 버럭! 요즘에 이런 모습이 자주 보여요. 그러자 해석이 곁들여지죠. 한동훈 닮아가나. 그러니까 예전에는 국회에서 볼 수 없었던 장관들의 모습이 요즘 아주 자주 보인다. 이겁니다, 지금요. 자, 그럼요. 어떤 모습이 있었는지길래 많은 장관들이 등장하거든요. 우선 첫 번째 영상 하나 준비된 게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체복무요원 어디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이거 사전에 저희한테 질문 주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대체복무위원을 물어보시면 장관님, 예, 자, 장관님, 위원님, 호통 치실 일이 아니잖아요. 자. 왜 호통을 치십니까? 위원님, 사전에 이런 정도는 질문 요지를 주게 돼 있죠, 국회법상.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 요지 없으면 못 합니까? 지금 장학 퀴즈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한테 의원님께서는 사전 질문지를 전혀 안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질문하시면서 이걸 왜 모르냐 이런 식으로 장학 퀴즈 식으로 부르시면 그게 11개 법안에 들어가 있어요. 지난 7월 28일 날 장관님께서 살펴보시겠다고 한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는 법안 하나를 제가 예시를 든 겁니다. 태양광 설비가 우리나라 국토 면적의 몇 % 정도가 필요하다고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저는 엄청나게 우리나라 국토가 필요하겠죠. 최근 기술로 미래가 아니고요. 2% 정도면 됩니다. 우리나라 도시 면적이 몇 % 정도 될까요? 그거는 저희는 믿기 어렵습니다. 잘 모르시나요? 도시 면적은 한 16%가 됩니다. 아니, 지금 의원님이 본회의에 질의를 하시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 단 한 번도 사전적으로 이걸 질문하겠다고 사전적인 요지조차 주신 적이 없어요. 제가 모른다고 그래놓고 저보고 지금 계속 않았어요. 숫자를 얘기하라는 겁니다. 아니, 어느 국무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리가 무슨 퀴즈 대회를 하고 있는 건가요? 왜 한동훈 장관 따라하세요? 좀 부끄럽지 않으세요? 평소에는 예의 바르시고 친절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상하게 어떤 사안에서 이렇게 TV가 딱 이렇게 카메라가 돌아가면 또 그러신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야당 의원과 싸우는 그런 게 아니라 국민 앞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겸손하게 구체적인 내용, 국민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대답할 수가 있는데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약간은 막 시비 걸듯이 한다든가 그런 태도가 저는 문제라고 봐요. 지금 보신 영상의 공통점은 왜 사전에 질문지도 안 주고 그리고 지금 퀴즈 하세요? 뭐 이게 비슷하게 공통을 갖죠? 자,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요. 어제 있었는데요. 2명의 장관이 등장을 합니다. 확인해 보시죠. 장관님과 총리께서는 마치 농경원이 분석한 것처럼 자료를 인용하셨어요. 거짓말 하신 거죠. 분석한 일이 없는데. 예? 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셨으니까 원장한테 물어보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저는 이렇게 했잖아요. 거짓말 하실 줄 알고 저희들이 증인 채택하자고 한 겁니다. 의원님, 이건 어린애들도 보고 있어요. 거짓말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장관님. 하지 마세요. 아니 국회를 최종 통과한 수정한 법률에 대해서 저는 분석한 일이 없는데 분석한 것처럼 말씀을 하시니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장관님. 아니 그렇다고 말씀을 막 하시면 안 되죠. 아니 어디다 거짓말 하십니까? 잠깐만 장관님 그 한동훈 장관 따라하지 마십시오. 왜 거짓말이라고 하시잖아요. 총리도 그러고 왜 요새 장관들 왜 그래요? 아니 거짓말이라고 하시잖아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막 같이 지금 여기서 싸우는 자리입니까? 장관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평소 정전시 장관님이 왜 그러십니까? 나쁜 거 따라가지 마세요. 탄소 14 이런 것들은 최대 2만 배까지 나와요. 목표치보다 2만 배. 그래서 희석해서 방류하겠다라고 지금 일본 처리 계획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 알고 장관은 있습니다.
일본 장관이요, 대한민국 장관이요.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검증 과정에 질의 중에 자 위원님들 질의 중에는 아니 내가 물어봤지. 내가 나중에. 일본 장관이라 했어요. 대한민국 장관이 분명히 예, 분명히 대한민국 장관입니다. 그거는 뭐 틀림없는 사실이고 지금 김영주 전 의원님 뭐 두 가지로 나눠서 봤는데 정말 지금 총리 장관 뭐 등장해서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진짜 한동훈 장관과 같은 모습으로 좀 보이셨는지 그리고 혹시 지금 내각 장관들 사이에서 이런 분위기가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이거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지금? 우선은 뭐 지금 대통령실의 분위기가 큰 틀에서는 야당의 질문에 말하자면 친절하게 답하는 것보다는 밀리지 마라 이런 분위기들을 밀리지 마라. 국무위원들이 좀 참조하지 않느냐. 근데 그것을 우리가 사실은 대통령실의 그러한 분위기를 한동훈 장관의 분위기로 이렇게 야당 의원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실제적으로 보면 뭐 소위 레이코프가 얘기한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뭐 하듯이 자꾸 한동훈 하는 게 오히려 또 한동훈을 키워준다는 의미에서 굳이 그 얘기를 했어야 되냐 하는 부분이고요. 저는 오히려 한덕수 총리 말씀은 오히려 더 그 기득 뭡니까 이 소유권이 이해찬 총리한테 있어요. 사실은 한동훈 장관 이전에 대정부 질의에 답변하는 부분에 대해서 호통을 치는 총리의 모습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야당도 대정부 질의라고 하는 것이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국무위원들에 대한 정책을 하다 보면 정부의 입장이 궁금한 그런 질문을 해야 되는데 마치 무슨 일부러 창피 주기처럼 모를 것처럼 보여주는 것만 질문하는 것도 지양돼야 된다고 보여지고 또 한동훈 장관처럼 모든 질문에 대해서 미리 조금 뭐 야당 의원들이 거칠게 표현한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그러니까 톤 다운 시킬 수 있는 유도 질문을 한다든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 더 국민을 위해서는 좋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주호 전 의원님, 지금 이 모습이 윽박을 지르는 야당이 문제인가 아니면 예전에 볼 수 없던 장관들의 저런 태도가 문제인가 이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근데 저 자막에 그 국무위원들이 버럭한다 그러는데 지금 우리 자료 화면 다 봤는데 버럭했나요? 그 지금 본 자료 중에 버럭하는 한덕수 총리부터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말대답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민주당 의원들의 그 질문 공세에 나는 당신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거를 밝히고 있는 거지. 버럭이야 아까 저 옛날에 이해찬 총리의 그 진짜 버럭은 거기다. 상표 등록까지 해놓은 거를 갖다가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기 보면 이제 그 예를 들면 뭐 김병주 의원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장관님 고성을 지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아까도 뭐 대한민국 장관이 일본 장관이 거의 반쯤 말을 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은 저렇게 고성을 지르고 반말 비슷하게 해도 되는 것이고 그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을 경우에 맞받아치는 거는 허용이 안 되고 이건 대단한 권위주의 아닙니까? 저런 발상이 어디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좀 착각하고 있는 게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면 본인 감정을 절제를 못하고 고성을 지르고 얼굴을 붉히고 하는 것은요. 우리 국민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국민의 대표로서의 기본 자격과 자질이 함량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얘기고요. 질문에 장관들이 아파할 정도로 정말 이 송곳 같은 질문에 장관들이 정말 아파할 정도로 그렇게 하면은 정말 그게 이제 국민들의 그 답답한 속을 제대로 이제 해소시켜주는 건데 지금 저희들이 본 자료 화면에서는 그러한 모습들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왜 저 국무위원들이 버럭한다고 이렇게 자막을 뽑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오히려 이 가는 말이 수준이 있어야지 오는 말도 수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사실은 이 주제가 한동훈 장관 닮아가나 뭐 이런 거예요.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장관들의 모습이다. 이런 내용이었었는데 최근에 한동훈 장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뭐 선거에 관련된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요. 다른 얘기를 또 꺼내신 분이 있어요. 그 모습도 목소리로 담았습니다. 보시죠.
원래 제가 이제 나름대로 그 한동훈 장관과 가까운 분들이라고 하는 분들에게 듣고 있기로는 서울시장 직행설이 꽤 있었어요. 저는 당연히 국회의원 꼭 하고 싶고 하지만 이 정도로 체급이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굳이 초선 의원을 해야 되냐라는 그 주변의 조언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좀 들려오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바로 대선까지 가자 이런 분들도 뭐 물론 있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서울시장 정도가 적절하지 않냐라는 주변의 얘기들이 있다고 뭐 저도 듣고 있고 의원이 되게 되면 약간 원오브댐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좀 한답니다. 뭐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데. 김연아 전 의원님, 그러니까 얼마 전에 총선 출마, 뭐 지역구가 어디다 이야기하다가 얼마 전에는 총리 뭐 이것도 괜찮지 않아요?라는 질문인데 이번에는 서울시장도 뭐 얘기가 나오던데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물론 본인 이유는 아니지만 주변 나옵니다. 그럴 듯합니까 이 전망들? 한동훈 장관을 둘러싼 풍문이 이제 뭐 산으로 올라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국민의힘 분들이 다 막 꺼내는데 뭐 산으로 가는 것 같습니까 지금? 예, 아니 뭐 본인은 일단 총선 출마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는데 예. 그것을 넘어서 뭐 서울시장 직행설, 뭐 대선 후보까지 꿈꾼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왜 이렇게 한동훈 장관이 계속 소환되는지를 좀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뭔가 한동훈 장관이 지금 맡고 있는 중요한 정치권에서의 역할, 약간 뭔가 너무 독설적인 것 같지만 좀 바른 말을 하고 국민들을 대신해서 무능한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반박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사이다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역할을 갖고 뭔가 해줬으면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이 일파만파 역할을 계속 만들어내고 그렇죠. 뭔가 역할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일명 이제 뭐 한동훈 효과 같은 건데 누가 얘기하든 한동훈을 끼워서 얘기를 하면 그게 기사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정치인들 약간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주목도가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정치인들은 자기 부고 빼놓고는 다 나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까도 봤지만 야당 의원들이 뭐 누구 닮아가세요인데 그 누구가 한동훈 장관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근데 저는 아까 한동훈 장관 얘기하지만 옛날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만만치 않으셨어요. 국회 오셔가지고 저렇게 의원들하고 막 말대답하시는 걸로 전례를 찾으면. 그전에도 많이 있었는데 왜 굳이 한동훈 장관만을 저렇게 소환을 할까라고 보면 일종의 한동훈이라고 하는 그 소재를 통해서 정치인들이 자기 일종의 홍보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근데 화면을 많이 봤지만 특히 민주당 의원들이 그럼 홍보를 하는 건가요? 지금 한동훈 장관 얘기를 꺼내면서 뭔가 자기가 주목을 받는 뭐 이런 예상치 못한 상황인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오늘 새벽에 들려온 소식인데 국가안보실 관계자가 지금 미국을 방문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현장에서 미국에 도착했을 때 우리나라 특파원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 질문을 받았어요. 여기에 당연히 얼마 전 있었던 미국의 도청 의혹과 관련된 질문을 받았거든요. 그런데요. 이 답변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그 사실은 미국이 확인을 해줬고요. 어떤 것이 어떻다 하는 거는 우리도 시간을 갖고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환 실장 대화가 조작됐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그 얘기는 구체적으로 묻지 마시죠. 어제 제가 한마디로 했으니까 거기에 모든 것이 다 함축돼 있다고 봅니다. 그 미국 같은 경우에 같은 주제로 물어보시려면 전 떠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하나만 더. 네. 아니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다른 주제 물어보세요. 네. 갑니다. 별주한 부위원장.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고 특파원들로서는 안 물어볼 수가 없어요. 사실 저 주제를 만약에 특파원이 한테 안 물어보잖아요. 그럼 회사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언론사에서. 그렇습니다. 근데 왜 김태호 차장 저런 모습이었을까요? 그러니까요. 전 이렇게 김태호 안보 1차장이 이런 자세를 보이는 게 오히려 대통령실에 누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저 질문이 너무 불편했던 걸까요? 아니 불편할 수 있죠. 당연히 어찌 보면 본인의 업무이기도 하고요. 지금 대통령 안보가 뚫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두리뭉실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미국과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사항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데 오히려 우리나라 대통령실은 너무 지금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면에서라면 당연히 기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안보 1차장이 미국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직접적인 관계 당사자인데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죠.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대답이 곤란하다 하다면 이 부분 곤란한 질문이니까 제가 이 부분 지금 답변 드리기는 힘들겠다. 유연하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오히려 국민을 대신해서 묻고 있는 기자들에게 화를 내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약간 날이 더 민감한 반으로 보인 것 같죠. 네, 지금요? 아니 꼭
우리 윤 대통령처럼 화만 내세요. 왜 화만 내시죠? 도대체? 그러니까 저는 요즘 드는 생각이 뭐냐면 윤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나 아니 국민들한테는 화를 많이 내세요. 밖에 나가시면 그렇게 웃고 다니시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점 등이 국민들이 이해를 못하고 무시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도청 문제 저는 오히려 진짜 미국이 우리의 깐부라고 얘기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지금 깐부한테 배신당하게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좀 더 명확하게 얘기하실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런 가운데 하겠는데요. 신조 그 김태효 그 외교 차장이 국가안보실 1차장이 저 도청 그 이른바 김성한 이문희 대화로 그거 대부분 상당 부분 위조됐다.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상당 부분 위조됐다. 그럼 누가 위조를 했는가? 지금 그 지목되고 있는 게 러시아입니다. 러시아가 한미를 이간질시키기 위해서 없는 내용을 저렇게 위조를 해가지고 마치 뭐 사실인 양 저렇게 퍼뜨리고 있다. 그러면 국가의 이익을 생각한다면요. 암만 야당이더라도 국가의 이익을 생각한다면 이런 문제에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답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야당 얘기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질문에 왜 저런 반응을 보였다는 거죠. 저는 저 김태효 차장의 저런 그 답변 그 이렇게 태도나 이런 거는 조금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지금 우리 저 설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갑자기 무슨 저 대통령까지 끌어들이면서 뭐가 구멍이 뻥뻥 뚫렸다는 동 만약에 이게 러시아의 공작이었다는 게 드러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그런 그 정황이 역력해지고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국민의 내부에서도 지금 상황에 대해서 한마디 하신 분이 있는데요. 보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입니다. 여기 보시면 약간 대통령실과 결이 다른 얘기를 꺼냈어요. 미국 도청 의혹은 안보와 국민 안에 직결된 문제다. 미국에 대해 우리의 당당한 태도가 필요한 때다. 결이 다르죠? 다음 하나 더 보죠. 이런 얘기도 붙였습니다. 미국 정부 설명만 들을 게 아니라 실제 도청이 없었는지 대통령실 보안이 어떤 수준인지 명백히 우리가 조사를 하고 나서 설명을 달라. 이런 취지의 얘기를 꺼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요. 지금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요. 오늘 모습도 있고요. 과거 아주 한참 전 모습도 섞여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Ausspähen unter Freunden, das geht gar nicht. Aus dem Interesse für die Bürgerinnen und Bürger in Deutschland. Da geht es nicht vordergründig um mich, sondern da geht es vor allen Dingen um alle Bürgerinnen und Bürger. Wir brauchen Vertrauen unter Verbündeten und Partnern. We will not monitor the communications of heads of state and government of our close friends and allies. 지금 미국 정부 관련 기관에서 사실 확인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한국과 공유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 문제를 심각성을 가지고 보고 있고 우리 정부와 긴밀하게 소통을 하면서 전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는 그러한 의사를 전해왔습니다. 김영주 전 의원님, 지금 박진 장관의 얘기는 어제 사실 대통령실은 도청 의혹이 거짓이다, 허위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금 박진 장관의 얘기는 약간 결이 다른데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 국가에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뉴욕 타임즈가 그런 기사를 실었다면 거기에 대해서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가 같이 그게 위조고 사실이 아니었다면 공동으로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야 되죠. 그리고 미국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라고 하는 것이 주권 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의 최신이다 그렇게 봅니다. 지금 약간 많은 분들이 묻는 질문 중에 지금 이 도청을 했다고 의혹을 받고 있는 미국의 정보기관들 있잖아요. 거기서는 도청 안 했다는 얘기를 안 꺼내고 있어요. 지금요.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을 국가의 국익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신년 국가의 국익이 이전에 국민의 자존심, 주권 국가가 대한민국이 먼저이고 그다음에 동맹과 연대인 것이죠. 그런데 무조건 국익이 뭐의 국익에 이익이 된다고 말하지 말라고 하는 건지 어느 세계의 나라가 이런 일이 비슷한 일이 벌어졌을 때 그냥 모른 척하고 사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다음 달에 대통령 미국 가실 일, 앞으로 바이든 만날 일 때문에 조용조용해라.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따라서 기본이 안 돼 있다. 우리나라 국민이 자존심을 가지고 일본 문제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이 정부가 왜 지금 정권 1년 앞두고
견제론이 많아졌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여요. 아니 근데 지금 만약에 미국이 대통령실을 도청한 게 사실이라면 우리 그 용산 대통령실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히고 그 드러나는 결과에 따라서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무 얘기 안 한다. 이거 정말 저 가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니 무조건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도청을 한 건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그냥 모르는 척하고 입 닫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게 러시아에 의한 그 조작이고 위조였다면은 거기에 그 같이 춤추고 장단 맞춰주는 민주당은 도대체 어느 나라 민주당이에요? 그렇다면 왜 안철수 의원은 저런 얘기를 합니까? 안철수 의원도 저는 좀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만약에 봐요. 우리 정부가 잘하고 있으면 우리 대통령실이 잘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굳이 안철수 두 가지예요. 의원이 저런 얘기를 합니까? 두 가지예요. 만약에 미국이 도청을 했다면 아까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엄중히 항의를 하고 다시는 그렇게 못하도 암만 동맹국이지만 그 강력하게 미국에 대해서 요청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그 이른바 도청한 그 내용이라고 흘러나오는 것들이 위조됐다고 지금 박진 장관도 지금 확인을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게 러시아에 의한 그 소행인데 그럼 그거를 기정사실로 해갖고 정부를 공격하는 것은 그야말로 러시아에 장단 맞춰주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제가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는데 궁금한 지점 많은 분들이 저에게도 말씀하시고 그런 얘기 하시는 분 많아요. 일단 어제는 왜 대통령실은 도청 의혹 자체가 허위 거짓이라고 단정적으로 얘기를 했을까? 그런 상황에서 미국 정보기관은 왜 도청 자체를 부인하지 않고 있는 건가? 아직 충분하지 않아. 그리고 러시아의 가능성 나오잖아요. 그거는 시간이 걸리는 문제인데 과연 어느 정도까지 밝혀낼 수가 있는 것일까? 이거에 대한 의문점들이 꽤 남아 있어요, 지금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제가 설주환 부위원장 그다음에 김영하 의원님께 한 40초 정도씩 시간 드릴게요. 먼저 설주환 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방금 앵커가 얘기해 주신 대로 정말 나눠서 봐야 돼요. 지금 미국에서는 이걸 페이크 문서라고 하지 않아요. 리퀴드 문서라고 하고 더큐멘트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흘러나온 정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 그러면 지금 아까 그 여당에서 얘기하시는 게 그런 왜 야당이 이렇게 춤추고 있냐? 아니 그럼 외신한테 따져야죠. 이거 외신이 먼저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야당에서 제기한 겁니까? 야당이 어떻게 미국에서 도청한 사실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밝혀졌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에서 그럼 앞으로 이렇게 해가겠다.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철저하게 항의를 하겠다. 사실이 밝혀지면 이렇게 나가셔야 되는데 무조건 아니야. 미국은 했다는데 우리는 안 했다고 오히려 그걸 숨기고 있으니까 숨기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점에 대해서 심각성을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따지는 것이죠. 김윤아 전 의원님. 근데 이 부분은 좀 진짜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청이라는 게 비공식적으로 오랜 세월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외교적으로 인정할 수 없었던 상황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진짜 이번에 한 건만 있었을 수도 있는데 어떤 게 진실은 좀 지나쳐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외교가 있고 상대국이 있고 또 지금 러시아라고 하는 해석상의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걸 단정적으로 지금 뭔가 대응한다라고 하는 것에서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고 그건 우리 당 안에 중진 의원들도 표현을 하실 때 조금 더 여당의 입장에서 또 국익 입장에서 대응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 해봅니다.